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술 창작과 인공지능이고요. 우리가 1주차에는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하고, 그림을 인공지능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잘 그려진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을 건데, 그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에 대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주차에는 글을 쓰는 체험을 해본다는 명목하에 챗 GPT라는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잘 하지 못하는 일 같은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공지능이 워낙에 이슈인 것과는 다르게 체험을 해보니까 긴가민가 이게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메일도 들어왔어요. 문의가 사용 방법이 좀 어렵다. 사용 사용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요청도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질문과 문의와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진도를 나가보다가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실시간 줌이나 아니면 강의실에서의 만남 같은 걸 좀 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3주차 녹화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의 그 커리큘럼상 주제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어요. 인공지능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인공지능을 일단 써봤어요. 써보고 나서 든 생각이 있을 것인데, 더 써보고 싶다? 난 이쯤 하면 충분히 체험한 것 같다. 정도의 의견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체험 2번 하고 논의가 거기서 끝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해보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부제를 달아놓고 창작 과정에서의 인공지능에 관한 논의를 해보자. 요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이 주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는 책을 한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주로 하게 될 거예요. 예술과 인공지능 지은이 이재박 님이시고요. 전자책도 있고요. 예술과 과학에 관한 통합적 사고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 책 소개를 간단히 보면 인공지능이 예술에까지 진출한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관한 내용이 조금 소개되어 있는 그리고 이 지은이 저자분의 어떤 그간의 연구와 실험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애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조언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챕터가
1장부터 2, 3, 4, 5, 6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1장과 5장의 일부 내용을 같이 좀 읽어볼 예정입니다. 후에 2, 3, 4장과 6장에 관한 대화를 할 기회도 커리큘럼상으로는 있을 것 같고요. 저자분은 그 주계예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예술과 인공지능 강의를 하셨었고 지금은 예술창작과 인공지능으로 바뀐 이 과목에, 그래서 이 과목의 어떤 개론에 관한 뼈대를 잡아주신 분,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교과서였던 내용이니까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책이 쓰여진 해가 2021년이고 챗GPT라는 프로그램이 이슈가 되기 이전의 논의여서 여기에 챗GPT를 더하면 뭐가 바뀔 수 있을까? 어떤 것이 달라지게 될까라는 얘기가 이번 학기에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1장의 내용은 도구의 발전으로서의 인공지능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5장의 내용은 그렇다면 그 인공지능을 도구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자의 의견을 전제로 할 때 인간은 인공지능 예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창작자는, 감상자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질문을 많이 하고 계세요. 책에서 생각할 거리를 엄청 많이 던져주시면서 생각도 해보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 토론도 해보고 이런 이제 정말 교과서 같이 쓰여진 책입니다. 꼭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 책 말고도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괴물 신입 인공지능, 그 다음에 다빈치가 된 알고리즘, 이렇게 이제 책도 있는데 다빈치가 된 알고리즘도 읽어봤는데 인공지능의 창의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다빈치가 된 알고리즘이 좀 더 받아들이기 편했던 내용인데, 어쨌든 예술과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훑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이 아니라 예술과 인공지능을 먼저 읽기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요약해 놓은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이고요. 제목은 도구의 발전, 과학기술을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도구가 발전함에 따라서 예술의 변화를 알아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역사를 다양하게 이제 나눌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음악사 수업을 듣는다거나 미술사 수업을 듣는다거나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세분화돼 가지고 어떤 인간의 정치, 사회, 철학의 발전, 이런 것들도 같이 가는 그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 있을 텐데, 책의 첫 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세분화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고 포커스를 도구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도구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예술의 역사를 3등분 했어요. 약간 곤충, 머리, 가슴, 배 뭐 이런 것처럼 이제 3등분 한 거예요. 자연 도구를 사용한 시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 도구를 창작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한 시기, 이렇게 두 번째 시기를 나누고요. 도구 그 자체가 창작의 주체가 되는 시기,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시기를 나눴습니다.
자연 도구를 사용한 시기에 대해서 뭐 문학을 생각한다거나 음악을 생각한다거나 미술을 생각한다거나 이제 해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이 이제 챕터 첫 장의 이 구분을 봤을 때 이렇게 막 동굴 벽화에 막 메모드 같은 걸 그려놓고 이런 걸 자연 도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도 인공 도구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자연 도구라는 건 진짜 순수하게 자연에서 온 것들, 인간이 뭔가 개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신체를 사용한 시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만을 사용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언어 말하기를 사용해서 뭐 구전문학 같은 것들이 이제 전해지거나 아니면은 무용을 하거나 그냥 신체를 이용해서 그리고 뭐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자연 상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이런 종류의 이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구가 서서히 이제 개발이 되는데 인공 도구라고 하면은 이제 벽화 같은 것들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어, 벽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동굴의 벽에 벽은 일단 자연이에요. 동굴의 벽은 자연인데 거기에 채색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고 스케치를 하고 색을 넣고 하게 되는데 그 색을 넣는 물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연물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어, 풀이든 과일이든 동물의 혈액이든 이용해서 색깔이 나올 만한 것들을 이제 즙을 짜낸다든지 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조수단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한 걸 생각하면 이번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근래 얼마 전까지 이제 컴퓨터가 나와서 3차 산업혁명 이후의 시기도 이번의 시기로 넣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창작을 하는 시기도 이번이다. 그러면 도구 그 자체가 창작의 주체가 되는 시기를 굳이 이제 3번으로 따로 빼놓은 걸 인공지능 이제 도래한 시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불과 이제 10년이 채 안 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이 1번이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길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인지하는 변화 자체가 막 다이나믹하지 않기 때문에 1번이 좀 짧게 느껴지고 3번은 시간 자체가 짧고 2번의 역사에 관해서 주로 이제 많이 배울 텐데 우리는 어쨌든 단순하게 3단계로 나눈 책을 읽어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첫 장 들어가자마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데요. 예술은 창작이 먼저일까? 감상이 먼저일까? 이런 질문 하나 던져주시고요. 예술 창작은 예술가만 하는 것일까? 감상자도 하는 것일까? 그리고 색과 소리는 자연이 만든 것일까? 인간이 만든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주셔서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네요. 생각을 GPT한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한테 저번에 자막 달았더니 다 채찍 GPT 막 이렇게 달았던데 챗 GPT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은 창작이 먼저일까? 감상이 먼저일까? 개인적으로 대화를 조금 GPT하고 많이 나눠봤는데 얘는 그 인공지능 자체의 창의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면 대답이 겉돌거나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립의 성격을 띠려고 튜닝되어 있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예술과 감상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창작이 먼저다, 2번 감상이 먼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감상에서 의견을 보면 예술 작품을 경험하고 해석하는 과정인데 이해하는 이 과정도 중요하다. 그 예술 작품이 있어야 감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창작이 당연히 먼저 아닐까요? 작품이 있어야 감상을 하지. 아무튼 상호작용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하고 그러하다. 근데 이 대답 자체로는 마치 중립을 지키는 것 같지만 얘가 논리를 구성하는 능력은 사실 좀 떨어져서 창작이 먼저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이 감상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아닙니다. 예술 창작은 예술가만 하는 것일까? 감상자도 하는 것일까? 1번 질문과 2번 질문이 되게 이제 유사하게 생겼지만 서로 다른 형태의 질문인데, 근데 대답을 해놓고 보면 1번하고 2번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예술 창작은 예술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상자도 예술 작품에 대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작 활동의 종류는 무엇이 있느냐? 재해석과 해석, 비평과 평가, 예술 작품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작품을 새로 창작, 그 다음에 공동 창작, 창작적 표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다 창작을 하는 거고, 재해석을 하는 건 생각을 하는 거고, 혹은 그걸 이제 말이나 글로 표현을 하는 거고, 글로 표현을 하게 되면 비평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요 지금 챗GPT의 의견 자체로는 창작자가 창작해 놓은 작품을 감상한 후에 비평이라는 결과물을 생산해내야 그것을 창작이라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색과 소리는 자연이 만든 것일까? 인간이 만든 것일까? 이런 질문이 1번, 2번에 뜬금없이 왜 나오는지 생각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색과 소리는 자연과 인간 모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문현답인데? 자연적인 색과 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색과 소리가 자연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자연 과정에서 생성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지개의 다양한 색깔은 굴절되는 현상. 과학 얘기 나왔네. 자연에서 바람, 파도, 폭풍, 새의 노래, 이런 것들도 다양한 소리 발생한다. 색이나 소리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감상의 대상이 된다. 인간의 창조물로서의 색과 소리, 이렇게 이제 또 자연이 만든 것과 인간이 만든 걸 비교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비교해서 글쓰기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친구는. 인간도 색을 창조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색을 창조하는 건 아니잖아. 색소를 창조할 수 있지. 색소를 창조할 수 있고, 음악가는 다양한 악기와 기술을 사용해서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할 수 있고요. 소리를 창조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무튼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할 수 있고요. 정교하게, 다양하고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연이 이렇게 이제 빛과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과 요거를 이용해서 다양하고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다르군요. 근데 이거는 이 챗GPT의 특기예요. 사람이 이런 생각 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챗GPT는 중립을 지키려고 꼭 이렇게 이제 융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튜닝을 아무튼 이렇게 한 탓이지 않을까 싶어요. 더 흥미로운 점은 자연적인 색과 소리와 인간이 만든 색과 소리가 상호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화가는 자연의 풍경을 그릴 때 자연의 색을 사용하고 음악가는 자연의 소리의 작곡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상호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색과 소리는 자연이 만든 것이냐 인간이 만든 것이냐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 별로 크게 의미 있는 문제인가? 요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이 친구하고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직접 생각도 해보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 친구가 재생산해내는 어떤 의견 단어의 조합이 어떻게 이제 다른지 비교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과 소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어서 해볼게요. 자연이 만들어냈냐? 인간이 만들어냈냐에 대한 답을 조금 얻어보려고 색과 소리를 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했는데 색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파동이고 소리도 파동입니다. 찾아볼게요. 인간이 만들어낸 색소와 어떤 색깔 이런 것들이 나오는 와중에 이미지를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에너지의 전달 이걸 이제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등락의 간격이 굉장히 길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을 수 있고 등락하고 있는 간격이 되게 짧다. 이런 특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를 길다와 짧다로 나눠 놓으면 빨간색은 긴 쪽이고 보라색은 짧은 쪽이다.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간격을 우리가 파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파장이라고 부르는 값의 측정 값을 보면 파장 혹은 진동수로 표현되는 값이 이런 이제 숫자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빨간색이라는 게 특정한 단일 칼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780 나노미터에서 622 나노미터 정도까지의 색깔이면 빨간색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630 나노미터 이런 걸 주황색으로 인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연속적인 어떤 형태이다. 자연이 이제 만들어낸 색이라는 개념이요. 자연이 색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빛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이제 불리우는 건 가시광선이라고 불리우는 범위이고, 이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는 적외선도 있고, 전파도 있고, TV나 라디오를 듣는 뭐 전자레인지를 돌리는 마이크로파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 바깥쪽에는 자외선도 있고 살도 타고 살균도 하고 엑스레이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병원 가서 사진도 찍고 감마레이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방사성 원소 같은 데서 감마레이 나와가지고 암도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암을 치료하기도 하고 이런 데 쓰이는 것들이 지금 보면은 얘들은 색으로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 회색으로 표시된 범주의 것들은 색으로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자연이 만들어낸 것들은 무언가의 파동이다. 파동이고 그 파장이 다르거나 진동수가 다르거나 하게 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진동수가 다른 걸로 표현을 하면 소리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많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색깔은 파장이 다르다로 표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파장이 변하면 진동수가 변하고, 진동수가 변하면 파장이 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색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파동이다. 소리의 파동. 소리도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도 파동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제 이미지로 나타날 수 있겠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리라고 하는 거에 파동적인 3요소를 얼마나 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느냐, 진폭이라고 부르고요. 얼마나 많이 떨리느냐, 진동수라고 부르고요. 그 진동하고 있는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파형이라고 불러서 소리의 크기나 소리의 높낮이나 소리의 어떤 맵시 같은 거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이렇게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을 텐데, 어쨌든 색과 소리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자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것은 파동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파동이다. 다시 우리가 색과 소리를 인지하거나 감상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색이라는 건 시각으로 인지를 하고, 소리라고 하는 건 청각으로 인지를 하는데, 색은 시각으로 인지를 하고 소리는 청각으로 인지를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거죠. 파동의 특성 때문에 그러한데, 얘는 빛을 인지하도록 되어 있고, 빛이라는 거의 특성이 어떤 식으로 감지가 되는지에 대한 과학. 소리라는 것도 청각으로 인지를 하는데, 소리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소리라는 거의 파동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공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공기의 떨림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럼 공기의 떨림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센서가 우리 신체에 필요한데, 그 센서가 이제 귀에 고막이 되는 거죠. 고막. 그래서 공기의 떨림을 종파로 전달을 할 때, 종파를 인지할 수 있는 그 막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고막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애초에 고막이라는 게 인지를 할 수 있는 파동의 형태가 따로 있고, 얘는 망막이 인지를 하는데, 망막이라는 게 인지를 할 수 있는 파동의 형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색을 들을 수 있을까? 소리를 볼 수 있을까? 이런 말에 대해서는 이제 자연적으로 인지나 감상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의 신체 구조가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을 수 있는 미술을 만드는 예술가도 있고, 볼 수 있는 소리를 구현하는 예술가도 있습니다. 자연을 극복해내는, 자연에 순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연의 어떤 그 부족한 점 극복해내는 이런 것도 사람이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볼 만한 요소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되게 이분법적으로 색깔, 빛 이런 건 눈, 소리는 귀, 무조건 이렇게 이제 나눠서 되게 당연한 사실이냐? 라고 생각하는 건 다분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인데,
새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자기장 같은 걸 인지를 할 때 자기장이 뭐냐면 새 자기장이라고 일단 구글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과학자들은 이런 연구도 합니다. 철새가 계절에 따라서 남쪽, 북쪽을 잘 찾는 기능이 있길래 어떻게 남쪽이나 북쪽을 잘 찾지라고 생각하다가 지구에서 이제 사람이 방향을 찾을 때 나침반을 이용을 하니까 새한테는 나침반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나침반이 감지를 할 수 있는 게 지구가 이제 자석처럼 생겨가지고 그 자기장을 이렇게 생긴 자기장을 인지를 하는 건데 사람은 자기장을 눈으로 보거나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자기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자석 위에 철가루를 뿌렸을 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석이 초등학교 때 본 실험일 텐데 그냥 자석만 두면 우리가 뭐 거기에 이제 자석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철가루를 뿌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철가루들이 정렬을 해서 거기에 이런 공간적인 성질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과정은 시각적으로 인지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게 자기장을 눈으로 볼 수 있다기보다는 철가루를 그냥 눈으로 본 거죠. 철가루가 없는 상태면 우리는 자기장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감지 기관이라는 게 청각이라는 건 고막으로 인지를 하고 그 파동의 떨림을 감지할 수 있는 기관의 이제 물리적인 특징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빛은 망막으로 인지를 할 때 자기장은 도대체 뭐가 인지를 하냐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새들은 어쨌든 방향을 찾고 있으니까 새한테는 자기장을 인지하는 어떤 센서가 신체 내 어딘가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엄청 분자 단위에서 단백질 연구를 했는데 과학자들이 철새의 나침판은 눈에 있다. 눈에 이 크립토크롬 4라는 단백질이 자기장을 보도록 하는데 자기장을 시각적으로 보도록 한다.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한테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냐 물어본다고 해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눈에 있는 게 확실하다라는 과학적 근거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새는 이런 걸 보기도 한다. 철새뿐만이 아니라 새라고 진화된 닭, 심지어 닭에도 색상을 감지하는 곳에 저 크립토크롬 4라고 하는 단백질이 많이 있다. 이것이 이제 자기장을 감지하는 어떤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색은 본질적으로 파동이고 소리도 파동인데 사람은 그걸 시각으로 인지하거나 청각으로 인지를 하는 건데 색이라고 하는 거나 소리라고 하는 이 자연적인 원료를 감상을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미술, 음악 이런 게 이제 딱 분리가 되냐? 라는 거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이다. 이런 동물들도 있다. 그리고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개 같은 경우에 색깔을 다른 식으로 인지를 하기도 하고 뱀 같은 경우에 사람이 못 보는 범위 적외선 같은 걸 인지를 하기도 하고 뭐 곤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안구가 여러 개의 렌즈가 달려 있는 것처럼 생겨서 세상을 보는 그 화면 자체가 엄청 인간하고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요소들을 생각을 해보면 색과 소리는 사실 그 뭔가 색과 소리는 자연이 그냥 만들어낸 것들도 있긴 있지만 인간이 인간으로 진화된 후에 정의해 놓은 어떤 인문학적이고 과학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인간은 눈으로 빛을 인지를 하는데 그때 삼원색을 보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가청 주파수 안의 범위의 진동수만 인지를 하고 바깥의 범위의 주파수는 소리도 듣질 못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인간의 눈에는 원추세포라는 게 망막에 있는 시세포로 색깔을 감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색깔을 감지하는 이 스펙트럼의 범위를 보면 시세포 색깔은 사실 세 가지밖에 색깔을 인지하지 못해서 빨간색을 인지하거나 초록색을 인지하거나 파란색을 인지하거나 이게 답니다. 그 뭐 청록색을 인지하고 싶단다고 해서 청록색을 인지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진화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초록색이 몇 퍼센트, 파란색이 몇 퍼센트인 걸 합쳐가지고 청록색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뇌의 기능입니다. 안구의 기능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미술에서 삼원색이라고 부르는 건 이건 이제 수학적인 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인데 어, 빛의 삼원색이 RGB라고 하면 요거는 그 생물학적인 연구에 의해서 어,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삼원색을 나타낸 거고요. RGB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마젠타, 옐로우와 사이어는 이게 빨강, 노랑, 파랑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빛의 삼원색이라는 거는. 그래서 RGB의 조합으로 만들어낸 YMC 요것들이 이제 있는 거고, 요 인간이 이제 발명한 어떤 삼원색이고, 이게 이제 자연의 진화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건데, 그러면 색이라는 걸 자연이 만들었냐? 인간이 만들었냐? 이렇게 보면 어, 자연이 만든 수준은 파동까지 혹은 색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인간은 삼원색을 찾아냈죠. 찾아냈어. 그리고 그것들을 조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어, 진화에 의한 그 당연시되는 산물로 미술의 삼원색을 얘기하지 않는 것만 봐도 되게 이제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리 같은 경우도 사람은 가청 주파수 안에 범위밖에 들을 수가 없는데 그림이 좀 잘 안 나서 그런데 여기 사람이 주황색이 20Hz에서 2만 Hz 정도까지 듣는데 개는
지금 5만 헤르츠 정도까지 듣는다고 되어 있고요. 개구리는 범위가 또 다르고 박쥐는 막 초음파를 듣고 있고 돌고래는 그 범위가 훨씬 더 넓고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고막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진동을 들을 수 있느냐가 되게 많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그리고 같은 공기의 진동이지만 이 가청 주파수 안에 있는 건 고막으로 듣는데 굉장히 낮은 주파수의 공기의 진동은 피부의 떨림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지하는 센서가 뭐냐에 따라서 같은 파동이라도 다르게 느끼기도 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어쨌든 소리도 마찬가지로 자연이 파동을 만들어냈지만 특수하게 어떤 걸 인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소리라는 것도 인간이 발견한 것에 가깝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여기 이제 뭐라고 요약을 좀 해놨는데 자연은 색과 소리를 만들었나? 이렇게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자연이 우주가 탄생하면서 만들어낸 건 광자라고 불리우는 포톤과 그 소리의 입자 포논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입자들은 자연적으로 진동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진동을 하려면 어떻게 꼭 뭐 어떻게 진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아무렇게나 아무런 진동수나 가지고 진동할 수 있는데 랜덤으로 진동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무조건 랜덤으로 진동하는 건 아니고 이 포톤과 포논이 처해진 상황 물리 법칙에 따라서 정해진 법칙으로 진동하도록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자연이 만든 건 그러한데 인간은 포톤과 포논을 만들거나 진동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이 감지하기 좋은 특정 주파수를 발견을 했고 그리고 그 특정 주파수의 조합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아닌 물리량도 발견을 했고요. 예를 들면 진폭이라던가 파형이라던가 이런 이제 물리량도 발견을 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조합해서 새로운 조합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이 조합은 누가 하냐? 조합은 눈이나 귀가 하냐? 이러고 물어보면 눈이나 귀가 하는 게 아니다. 뇌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뇌가 하는 이 조합이라는 활동을 창작이라고 부르는데 뇌가 하는 활동을 창작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창작자도 창작을 하긴 하지만 감상자도 감상을 하면서 해석을 하고 조합을 하고 비평 물론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근데 감상 자체의 활동이 뇌 활동이기 때문에 뇌 활동을 창작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예술은 창작이 먼저일까? 감상이 먼저일까? 이라고 물어보면 책에서는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감상이 먼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연이 만들어낸 어떤 산물에 대한 창작자의 감상이 있은다면 창작자가 그걸 재해석해서 작품으로 만들고 나면 감상자가 감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예술 창작은 예술가만 하는 것일까? 감상자도 하는 것일까? 라고 물어보면 예술 창작이라는 건 뇌의 활동이기 때문에 예술가도 뇌 활동을 하고 감상자도 뇌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색과 소리는 자연이 만든 것일까? 인간이 만든 것일까?에 대해서는 자연이 만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이 좀 달라서 덧붙여 보았습니다. 책 소개를 한다고 해놓고 슬며시 제 의견을 껴넣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객관성을 갖추고 이 문제를 대하려면 여러분들이 책을 직접 읽어야겠습니다. 따로 표시를 안 해놔서 아무튼 저자의 의견과 저의 의견이 막무가내로 섞여 있습니다. 일단 색과 소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요 생각할 거리를 가지고 핵심을 두고 싶었던 건 창작이라는 거에 그 단어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술 창작과 인공지능이니까요. 창작은 뇌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다. 뭘 활동을 하냐? 눈과 귀가 인지한 정보를 재조합하고 해석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걸 창작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책에서.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러면은 그 창작에 대해서 그 창작이라는 어떤 행위가 인간만의 특권이냐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게 되겠죠. 인공지능이 창작할 수 있는 시대에 인공지능을 창작자로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좀 고리타분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창작을 정의를 해놓고 창작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그 창작이라는 거의 행위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상한 것들의 재조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순수하게 창작을 하거나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고 정보를 재조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모방이라고 부르는 거죠. 모방을 한 후에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모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쉽게 뇌활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였습니다. 정보의 재해석. 그러면서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는데요. 예술, 인공 도구를 통해 진화하다. 지금까지 이제 뭐였냐면 자연 도구를 사용한 시기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연 도구를 사용한 시기니까 자연의 도구라는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색이 있겠다. 소리가 있겠다. 그걸 사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그 색이랑 소리를 인간이 만든 거냐, 자연이 만든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언어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문학 같은 데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시기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인공도구, 창작의 보도수단을 활용한 시기로 넘어갑니다. 예술 인공도구를 통해 진화하다. 르네상스로 대표되는 시기부터 제3 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오게 되는 이런 이제 종류의 얘기이고요. 생각할 거리로 이제 어떤 내용을 던져주냐 1번, 2번, 3번 아주 던져주는 얘기는 인간이 예술에 사용하는 인공 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인간이 만든 정보 입력, 정보 기억 처리, 정보 표현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인간이 만든 인공 도구가 예술에 영향을 미쳤을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의견도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예술에 사용하는 인공 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술이라고 하면은 붓 같은 거 떠오르고요. 캔버스 같은 거 떠오르고요. 음악이라고 하면 악기가 제일 대표적으로 떠오르고요. 악기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이고, 글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펜, 종이 같은 것들이 인공 도구로 떠오르고, 노트북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 도구가 자꾸 에러나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붓과 팔레트 얘기를 들었나?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국가 팔레트, 물감과 색연필, 카메라와 사진기술, 악기와 음악기술, 녹화 및 편집 장치, 컴퓨터와 그래픽 소프트웨어, 글쓰기 소프트웨어, 공예, 조각재료, 무용 연극 도구 이런 것들을 이제 예로 들고 있는데 얘가 되게 체계적으로 항목을 나눠놓은 것 같지만 뭐 아무 기준 없이 나눠놨어요. 미술, 음악 구분하지 않고 문학 구분하지 않고 되는 대로 이제 뭐이 시간의 순서에 따른 것도 아니고 어, 장르별로 나눠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냥 체계적인 척하면서 이제 나눠놨습니다. 되는 대로 이제 쓰는 거죠. 확률 높은 단어를. 그래서 이거를 장르별로 이제 나눠볼 수도 있겠지만 책에서는 이 인공 도구를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전공에 국한하지 않고 어떻게 이제 나누고 있냐면 정보를 입력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치, 그 다음에 정보를 기억하거나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치, 그 다음에 정보를 표현해내는데 도움을 주는 장치,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해서 나눠 놓는데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이냐면 컴퓨터공학이나 전자공학에서 기계를 연산 도구로 인식을 할 때 그 연산 과정을 어쨌든 사람을 담도록 만들어 놓은, 사실 처음부터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어, 체계적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수학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제 나눠 놓은 거예요. 수학 중에 함수라고 하는 분야를 가져와서 함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형태가 x축, y축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가 있고 x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계를 보는 건데 x가 입력값이면 y가 출력값이 되는 요런 이제 상태이고 그 출력값하고의 관계를 f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렇게 이제 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만든 도구이기 때문에 컴퓨터도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컴퓨터다라고 하면 키보드 같은 것들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 중에 CPU 아니면 GPU 이런 것들이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하드디스크, SSD, 메모리 같은 것들이 정보를 기억할 수 있고요. 네, 디스플레이 장치 같은 것들이 정보를 표현해낼 수 있고, 스피커 이런 것들이 정보를 표현해낼 수 있고, 프린터 같은 것들이 정보를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력 장치로 기계를 인지하는 이 사고 방식에 따라서 인간이 예술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인공 도구 혹은 인간이 그냥 인공 도구를 만들었는데 아무튼 예술에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인공 도구들을 공학적인 측면에서 나눠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인간이 만든 인공 도구를 정보 입력, 정보 기억 처리, 정보 표현 장치 나눠보자. 인간이 만든 인공 도구는 예술에 영향을 미쳤을까? 이렇게 이제 또 묻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답변을 오늘따라 인터넷이 느려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도구를 먼저 분류를 해봤어요. 자연 도구를 분류를 일단 하는데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정보의 입력 장치, 정보의 기억 및 처리 장치, 정보를 표현하는 장치 이렇게 나눠놨는데 아까 색과 소리에서 얘기를 했던 바에 의하면 입력은 뭘로 받냐면 사람은 입력을 색은 눈으로 받고 소리는 귀로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입력받은 정보를 뇌 어딘가에 기억을 시켜두고 기억된 정보를 꺼내서 다시 처리를 해서 재조합해서 그걸 이제 다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성대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노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성대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짓, 몸짓, 뭐 무용 이렇게 몸으로 표현을 하거나 손으로 표현을 하거나 할 수 있게 되고요. 손으로 그림도 그릴 수 있게 되고 글씨도 쓸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이제 정보 표현 장치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사람의 신체라는 걸 자연 도구로 정의를 하고 그거를 컴퓨터처럼 나눠 놓은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은 실제로는 신경을 뜯어보면 제가 뜯어본 건 아닙니다만 신경을 뜯어보면 기계처럼 딱 분할되어 있지는 않아요. 손과 뇌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성대와 뇌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눈으로 봤는데 뇌를 거치지 않고 손에서 작용을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되게 신경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 이렇게 3등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컴퓨터처럼 유사하게 비유를 해보자면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겠다. 자연도구에 이어서 인공도구를 유사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인공도구는 정보 표현 도구, 정보 기억 장치, 정보 입력 장치 이렇게 세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술에서 붓과 물감을 이용해서 어떤 질감을 나타내거나 색감을 나타내거나 하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표현 도구이다. 입력 장치보다 표현 도구가 먼저 개발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입력은 계속 이제 눈과 귀로 할 거니까요. 그리고 그걸 표현한 현대에는 디스플레이 장치, LED, LCD 이런 모니터 장치들, 빔 프로젝터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표현 도구들이 생겨났다. 음악에서도 정보 표현하는 도구로 악기 같은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악기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악기라는 게 이제 자연이 만들어낸 파동을 특수한 형태로 만들어내기 위한 물리적인 제약 장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로 넘어오게 되고 전자장비로 넘어오게 되면 스피커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전자악기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표현 도구의 역사가 일단 긴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기억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기억을 어디서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캔버스 같은데 이제 기억을 시키겠다. 그림을 벽 같은데 막 오래 보존이 잘 안 되니까 물론 벽도 중요한 기억 장치였는데 벽, 캔버스, 종이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을 시켜놓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기억 자체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종이 자체가 기억의 수단이 된다기보다는 책 그리고 그 책을 저장해 놓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기억 장치에 가까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이나 앨범, CD, 음원 사이트, 멜론, 애플 뮤직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기억 장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차원에서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들도 다 기억 장치가 될 수 있겠고요. SNS 녹음을 하는 방식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막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벽화에서부터 유튜브까지 전부 다 기억 장치라고 부를 수 있는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발전의 방향이 되어 있고 예술이 아닌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인공 도구이고요. 정보를 입력받는 장치, 눈과 귀에 해당하는 그 장치는 뭐가 하냐? 카메라가 눈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그 다음에 마이크가 귀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마이크를 자꾸 입에 대니까 마이크가 귀라는 생각은 잘 못할 것 같은데, 마이크의 실제 세부 구조는 고막과 같은 역할을 해서 마이크는 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인지하는 어떤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입력장치의 개발이 사실 뭐 붓이나 물감이나 벽보다는 훨씬 늦었죠. 눈이나 귀의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떤 필요가 생겼을 거예요. 더 잘 감지를 하고 싶다거나, 사람이 못 감지하는 무언가를 감지를 하고 싶다거나,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도 감지를 하고 싶다거나, 이런 종류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저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을 수 있다. 그래서 정보 입력, 기억, 표현 이렇게 이제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뭔가 사고 과정이기 때문에 입력받고 일단 감상하고 창작하고 표현해 놓으면 이걸 다시 감상자가 감상하고 이렇게 이제 논리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개발 순서대로 개발의 역사에 따라서 인공도구라고 하는 것이 정보의 표현 도구, 기억 장치, 입력 장치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이한 부분은 기억 장치와 처리 장치가 마치 이제 하나인 것처럼 소개를 하고 싶었지만, 인간의 신체는 인간의 신체는 뇌가 기억과 처리를 다 하는데 반해서 인공 도구는 컴퓨터가 기억과 처리를 다 할 수 있지만 컴퓨터가 개발되기 이전에도 기억을 하던 도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 장치를 따로 분류해가지고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개발된 이후에 다시 이제 인공 도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인공 도구라는 건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플랫폼 형태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도구들도 있을 수 있다. 언어라던가 음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옛날부터 하게 되었고요. 언어가 없는 뭐 문학이 나온다던가 가사가 나온다던가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음계가 없는 음악이 있을 수 있느냐 라면서 평균율의 등장에 대한 얘기를 되게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어가지고 그 음악 평균율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존의 인공 도구들이 있었다면 컴퓨터 등장 이후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챗 GPT나 달리 같은 거 쓰면서 볼 수 있었던 오픈 소스 같은 것들이 물론 그것만 가지고 오픈 소스라고 하지는 않지만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그 소스 코드까지 개방되어 있는 그런 오픈 소스들이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게 도구로 쓰일 수 있겠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공 도구의 제일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생겨나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정보를 처리하는 도구가 개발이 되었다. 요게 조금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연 도구에서의 뇌 활동이 기억과 처리를 모두 담당했던 반면에 기억과 처리를 하고 있는 도구를 분할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처리하는 건 컴퓨터가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이전에 표현, 기억, 입력을 다 뇌가 아닌 것들이 하더라도 인간 고유의 뇌 활동의 영역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창작만큼은 인간의 고유의 어떤 사고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정보 처리를 그냥 컴퓨터라고 부르는 애가 아니라 인공지능, 심지어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애가 하다 보니까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많이 달라지게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생각할 거리가 아까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예술은 창작이 먼저일까 감상이 먼저일까에 대한 결론을 이쯤 와갖고 책에서 다시 냈는데, 감상이 먼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얘한테 GPT한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었죠? 예술은 창작이 먼저일까 감상이 먼저일까? 창작도 중요하고 감상도 중요한데 어쨌든 예술 작품이 먼저 나와야 그걸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창작이 먼저다 라고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저자는 감상이 먼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색과 소리를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작자라는 게 아무리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려고 해도 내 어떤 기본적인 정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새로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색과 소리는 인지를 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감상이 먼저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논의를 왜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정보 처리를 누가 할 거냐. 정보 처리를 누가 할 거냐. 그리고 감상이라는 말을 감상이라는 말 대신에 입력이라는 말로 대체하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작이라는 말은 처리라는 말로 대체가 되겠죠. 그러고 이제 다음 절로 또 넘어갑니다. 지금 3단계로 구성을 했었는데 앞부분에서 3단계 도구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예술의 역사를 자연도구 사용한 시기, 인공도구 사용한 시기, 도구 자체가 창작의 주체가 되는 시기라고 해서 자연도구와 인공도구를 사용하는 시기, 다음에 인공지능이 도래한 시기에 대해 이제 접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또 로봇 청소기가 생각한다고 볼 수 있을까? 생각이라는 건 무엇일까? 근데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포석을 깔고 얘기를 했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엄청 대단한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계산하거나 할 수 있으면 그걸 생각이라고 부른다. 로봇 청소기는 어떤 종류의 판단을 하는가? 이게 이제 관건. 정보를 어떻게 인지하고 처리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다. 로봇 청소기도 사실 로봇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청소기가 되게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데 비교적 가격이 싼 로봇 청소기, 단순한 로봇 청소기, 비싼 로봇 청소기, 복잡한 로봇 청소기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요. 보통 이제 단순한 로봇 청소기는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 앞에 범퍼를 달아서 범퍼가 정보 입력을 받습니다. 장애물 인지, 압력 인지를 하게 되면 연산을 하게 되는데 정보 처리를 하죠. 왼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회전 이런 정도의 일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코딩된 거에 따라서 왼쪽으로 회전을 하거나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거나 뭐 회사별로 이제 그런 게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얘가 정보 표현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모터가 회전하고 바퀴가 굴러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로봇 청소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단순한 로봇 청소기를 사실 떠올리지는 않을 건데 복잡한 로봇 청소기는 예를 들어서 센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음파, 적외선 이런 것들이 무언가를 장애물을 미리 부딪히기 이전에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장애물의 어떤 구조에 따라서 회전의 각도 같은 걸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딪힐지 말지 같은 것도 정할 수 있고요. 정보 표현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모터의 회전, 바퀴의 회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특이한 부분은 정보 기억도 가능해요. 메모리가 있어서 기억해서 아까 장애물이라고 인지한 범위를 맵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맵을 기억을 해놓으면 다음번에도 그 맵대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복잡하죠. 이런 것들도 이제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해놓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 같은 게 들어온다 라고 하면 얘도 정보를 입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처리를 하게 될 거고요.
기억도 하게 될 거고요. 표현도 하게 될 건데 입력 비슷하게 받습니다. 센서가 받고요. 모터가 회전을 하게 되는데 얘가 센서가 몇 가지가 더 달려있어요. 먼지 감지 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달려있어요. 수분 감지 센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처리를 같은 속도로 얘가 모터에 굴러가는 바퀴의 회전이 일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먼지가 많은 곳은 더 쓸어야 되니까.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뭘 하냐면 이 왔다 갔다 하도록 하는 걸 결과값 위주로 생각을 해요. 기억도 맵 같은 걸 하고요. 예를 들면 청소를 시키는데 잘 모르겠고 청소를 만약에 사람한테 시킨다고 하면 여기 빗자루로 뭐 3번씩 싹싹 쓸고 걸레로 2번씩 닦고 그렇게 하면 이제 청소가 완료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청소를 시킬 때 바닥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먼지 한 톨 안 나오게 해놔라 라고 결과 위주로 정보를 제공하려면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학습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의 이제 차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이제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로봇 청소기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얘 단순한 로봇 청소기라고 해서 로봇이 아니냐? 라고 물어보면 얘도 로봇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단순한 동작을 해도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을 자동으로 해주니까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봇 청소기가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생각이라는 게 뭐지? 생각을 계산이라고, 계산 그리고 입력받은 정보에 대한 판단과 처리,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단순한 로봇 청소기가 생각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생각의 수준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다, 그리고 복잡한 건 복잡하다, 그리고 심지어 그 생각과 판단과 이런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제 나눠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인간이 만든 도구가 창작의 주체가 되냐? 이라고 물어보는 거에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로봇의 개발 역사에 따라서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등장 전과 후에 연산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라는 걸 보고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답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냐 못하냐로 나누는 게 아니라 생각의 수준의 어떤 높낮이 깊이가 얼마나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좀 맞는 논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생각할 거리를 일단 줬어요. 로봇 청소기가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인간이 만든 어떤 도구, 그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게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기계의 역할을 전통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기계의 역할이 생각이다 창작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등장을 하는 얘기가 기계는 복제를 위해서 등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계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붓 물감 같은 것도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지만 종이 같은 거의 발명이 그렇고요. 도서관 같은 거의 발명이 그렇고, 책, 그 다음에 뭐 악기 같은 것도
누구나 같은 음을 재현하고 싶은 그런 종류의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음, 카메라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이 복제 때문에 등장을 했다. 어, 책이라고 보면 활자의 등장 같은 걸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종이 같은 것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어,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책이 이제 전자책과 오디오북까지 이제 발달을 했는데, 그 글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그 범대중화라는 걸 이제 목적으로 기계가 발명됐다. 라기보다는 기계는 아무튼 발명이 됐는데 그 기계를 쓰고 있는 예술가들은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판화라고 하면은 이제 같은 그림을 똑같이 재생산해내고 싶을 때, 물론 판화로 계속 이제 작품을 만들어낼 때마다 똑같은 작품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똑같은 작품을 재현하고 싶은 목적 때문에 저런 게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현재는 프린터 같은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조각이나 이런 것들도 3D 프린터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수 있고요. 근데 음악도 그 기억의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복제의 목적도 있는데, 오르골 같은 거, 구멍 뚫린 카드, 천공 오르골. 아무튼 천공 오르골 같은 것들이 이제 개발됐다는 시기 이후에 LP라든가 CD라든가 MP3라든가 그 음원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전부 다 복제 때문에 어, 기계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럼 복제는 왜 하냐?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또 할 수 있는데, 복제를 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에 대한 답변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복제를 하게 되면 누구나 같은 것을 감상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일단 경제적인 여건이 되면 복제된 작품에 대해서 누구나 같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작가가 만든 것과 같은 것을 다른 작가가 재현하고 창작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복제의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복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같은 것을 감상하거나 소유하거나 창작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을 민주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작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권리나 특권이 아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고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게 소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아가서 누구나 같은 것을 창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나만의 것을 창작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기계의 역할을 할 때 복제의 목적을 벗어나서 나의 것,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도구로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의 도움을 그러면은 누가 왜 받냐라고 생각하면, 창작의 어떤 과정에 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창작의 어떤 그 숙련도를 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거나, 그 기간에 대해서 비용을 투자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재할 때, 왜냐면 너무 다른 전공도 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 꼭 뭐 예술의 어떤 한 분야에만 매진하기는 또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예술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창작하는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러하다. 라는 얘기이고요. 저렇게 그럼 도움을 받아서 결과물을 내는 것 자체가 목표이면, 나의 것을 창작해서 사실 내가 나의 것을 갖는 그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하면, 창작 과정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은 필요가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볼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논의는 책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기계의 역할을 복제해 두고,
그 복제의 목적이 누구나 예술을 창작하거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민주화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그 다음 세대의 목적을 불러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 그 도구의 발전이죠. 도구의 발전하고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화살표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과학이 발전했고 과학의 원리를 찾아내거나 발견했고 기술이 그 과학적 원리를 응용을 해서 무언가 도구가 될 만한 것들을 만들고 기술 자체의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그러면 예술가들은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작품이나 예술 사조를 창작해낸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고 거꾸로 예술이 기술을 뭐 만들거나 기술이 뭐 과학을 만들거나 이렇지는 않다라고 이제 조금 선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 예술 이 비가역적으로 거꾸로 가는 과정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책하고는 반대 의견이어서 4주차에는 그 반대 의견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조금 찾아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저자는 과학과 기술이 예술에 선행하기 때문에 더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술가로서 예술 자체의 어떤 그 창의적인 면과 혁신성과 이런 것들에 어쨌든 과학이나 기술에 관심을 가지면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조언을 주기 위해서 설득력을 가지려고 아무튼 과학과 기술을 접하는 면이 접하지 않는 면에 비해서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그 논리를 그 전개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무슨 의견을 내도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아무튼 이 의견에 반대이고요. 그러한데 그러면서 이제 던지는 생각할 거리들이 있어요. 생각할 거리들 1, 2, 3, 4, 5번 과학, 기술, 예술의 발전에는 선후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거리 던져놓고 바로 선후 관계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 내립니다. 과학이 먼저, 기술이 그다음, 예술이 그다음 이렇게 이제 답변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2, 3, 4, 5번을 이제 함정처럼 파놓은 질문인데 인간의 성대는 노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까? 만들어져 있는 성대를 노래를 하는데도 사용할 것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노래를 하기 위해서 성대를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모든 사람이 노래를 잘 하진 않으니까 만들어져 있는 성대를 잘 단련해가지고 노래를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문학을 하기 위해 언어를 개발했을까? 언어를 개발하고 보니 문학이라는 예술도 하게 된 것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 소통을 위해서 언어가 먼저 개발이 됐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문학이라고 하는 이제 허구를 만들어낸 거는 언어의 기능이라기보다는 그냥 뇌의 기능인데 뇌와 사회 활동과 이런 것들에 대한 산물인데 그 문학을 개발하고 나서 보니까 뭐 문체라던가 언어의 어떤 특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잖아요. 새로 언어가 더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기술, 예술 다음에 기술이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아무튼 주장을 하고 싶은데 언어를 개발하고 보니 문학이라는 예술도 하게 된 것이다. 문학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개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학을 하기 위해 개발된 언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영화라는 예술 장르를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를 개발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카메라를 그래서 개발한 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카메라는 예술을 위해서 개발된 도구가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카메라를 개발해 놓고 보니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영화라는 예술이 탄생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쨌든 카메라가 개발했기 때문에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도 찍고 영화 같은 것도 만들어 봤다. 이게 문학이랑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웹툰이라는 예술 장르를 개척하기 위해서
인터넷 컴퓨터 모바일 디스플레이를 개발했을까? 아니다. 인터넷 컴퓨터 모바일 디스플레이 다 나와놓고 나서 보니까 만화책보다는 웹툰이라는 플랫폼이 훨씬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유행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예술이라는 것이 다 과학과 기술 후순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설득력을 가지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줬는데 이게 다 이제 모순이나 반대 의견이 다분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질문인 것 같아요. 반대 의견을 받으려고 포석을 깔았을 수도 있고요. 토론을 좀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도 수업 시간에 그런 일들을 가끔 합니다만 어, 능동적인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서 교수가 뭔가를 주입하거나 이러지 않고 교수가 다 한다고 하는 그런 주입을 주지 않고 일부러 모르기도 하고 모르는 척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능동적인 참여를 요하게 되는 그런 교육적인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기술이 선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선행 기술에 대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 때 조금 많이 이용해보자라고 하는 사전 포석이다. 여러분들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런 이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악기를 개발할 수 있잖아요. 인공지능을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 네, 제 수업의 목적은 좀 더 그런 데 있긴 해요.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그냥 이용해 본다 라고 하기에는 체험을 1, 2주에 다 끝냈고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같은 걸 이후에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 책과는 의견이 좀 다르게 진행되는 면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책은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들은 책을 좀 읽어보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렇게 해서 챕터 1장에 대한 생각할 거리를 다 던진 다음에 뭐 어디로 넘어가냐면 2, 3, 4에서 이제 원리나 이런 것들 그 원리에 대해서는 그 다른 책들이 더 얘기를 잘해주는 면들이 있고요. 5장에서는 인공지능 예술에 대해서 인간의 수용 태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튜링 테스트입니다. 튜링 테스트와 그 발전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튜링 테스트라는 거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컴퓨터 챗봇과 사람을 대화를 시켜서 그 챗봇이 얼마나 잘 만들어진 챗봇이냐라는 걸 판단하고 싶을 때 사람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대상이 누군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얘를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냐 컴퓨터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다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튜링 테스트 통과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사람 같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잘 만들어졌다. 이런 이제 시험을 하는 테스트인데 특별히 대화를 하는 그 챗봇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테스트이긴 했는데 튜링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여기서는 예술에 대해서 튜링 테스트를 해보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던져놓는 생각할 거리는 평소에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작품의 창작자가 만약에 인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 기계였다. 그럼 배신감이 느껴지나요? 이런 경우 기계를 인간과 같은 창작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지? 이렇게 만일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기계가 사람 같다고 판단을 하는 기준이나 근거는 무엇일까? 3번은 제가 이제 궁금해서 써놓은 건데 이런 생각할 거리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계만 이렇게 이제 막 무슨 내가 생각하고 의뢰 짐작하던 것들에 어떤 배신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미술 작품 중에는 추상화인데 엄청 이제 사람들이 오 잘 그렸다 이렇게 감상을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어린애가 그린 그림이고 이런 이제 에피소드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술의 권위를
너무 그 높은 권위를 이제 비꼬는 이런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어린이를 창작의 주체로 인정을 안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건 아니잖아요. 어린이는 그리긴 그렸으니까. 아, 세태에 대한 풍자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이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람에 대한 또 창작 위의 창작 같은 개념이 있는 요소들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런 이제 복잡한 구조를 띄지 않고, 정말 만든 것이 기계일 때 기계 자체를 창작의 주체로 인정을 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자체를 창작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까? 하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다면 그건 이제 어떤 이유일까? 그러면은 그거는 기계가 뇌 활동이라고 보는 것을 하고 있지 않다. 별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저자는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기계는 충분히 창의적인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책 3권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창의적 사고라는 수업에서 같은 종류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로봇 청소기를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했었고요. 어디 갔냐? 이거지? 여기 로봇 청소기. 생각이라는 것이 복잡해야만 생각이 아니다. 생각의 수준이 엄청 단순한 것도 생각이고, 복잡한 것도 생각이고, 스스로 하는 것도 생각이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생각이고, 다 생각이다. 창작 역시 그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작가의 수준이 차이가 날지언정 창작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작품의 수준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논외로 하자라고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 그 체포 튜링 테스트하고 다르게 기준을 제시를 하는데, 인간의 작품과 구별을 할 수가 없어야 한다. 구별을 하고 티가 나면 이제 그거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를 못 한다는 거죠. 인간의 작품만큼이나 미적 가치가 있다고 보여야 한다. 이건 튜링 테스트를 통과를 안 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개념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인데, 미적 가치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미적 가치라는 게 뭐냐? 각자 전공이나 각자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미적 가치가 무엇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계는 창의적일 수 있냐? 저는 있다고 보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 미적 가치를 가지는 부분과 기계의 창의적일 수 있냐라고 보는 부분이 이 기계가 만든 작품을 인간이 만든 작품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창작자로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얘기가 진행되려고 논리를 깔아놓은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에 대한 수용 태도라고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면서 그 수용 태도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주는데, 지금 인공지능을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 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라는 거에 대한 저자의 분석이에요. 왜 예술 전공하는 전공자들과 학생들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도구를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인상을 못 받고 있는데, 왜 그렇지? 라고 하면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지금은 전통적인 도구인 피아노나 카메라가 처음부터 전통적인 도구였을까?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 기술을 처음 보았을 때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어떤 사람은 혁신 기술을 빨리 수용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수용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논문 얘기를 하는데요. 1, 2, 3, 4, 5, 5장, 6장 끝나는데, 5장에서 이제 그 저자가 쓴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험 대상자의 혁신성에 관한 그 논문이고요. 혁신성을 측정하는. 그리고 이 혁신성이라는 게 생각의, 사고의 혁신성 이런 게 아니라 기술 자체에 대한 혁신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혁신적인 기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이고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험 대상자를 미술 전공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고요. 비전공생이면 예술 전공자가 아예 아니겠죠. 저 인문학이라든지 저기 뭐
공대라든지 뭐 이런 이제 친구들 비교를 하려고 이제 실험을 해보았을 때 두 그룹은 새로운 추구를 하거나 사회적 이미지나 상대적 이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특이하게 두 가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게 있는데 미술 전공생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낮고 미술 전공생이 주관적 규범이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높은데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이고 또 이런 부분에서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기술에 좀 뒤처져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한지는 몰라요. 실제로 그러한지는 상관없이 그냥 그 생각하는 정도를 물었을 때 자신감이 없다고 대답을 했다. 상대적으로 공대생은 자신감이 있는데 기술 베이스를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주관적 규범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자신이 인공지능을 미술 창작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인식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걱정과 우려이죠. 걱정과 우려. 남의 눈치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너무 세게 말하는 거일 수 있는데 아무튼 주관적 규범이라는 게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본다라고 이제 하는 경향이 좀 높다라고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실험이라는 건 표본에 대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모든 미술 전공생이 다 이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그러한 경향이 타 전공생들에 비해서 높거나 낮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대생들, 특히 미술 전공생들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혁신적이고 뭔가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할 것 같고 이런 그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자신감도 넘치고 그리고 남의 눈치 안 보고 자기 막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사회 규범에 따라서 뭐 취업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강박 같은 것도 없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험 결과로 보면 자기 효능감도 깨졌고 주관적 규범도 깨졌죠. 같은 그룹 안에서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그룹의 의견 같은 걸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거나 배우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배우는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상식과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특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결론을 이제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예술을 어떤 전공을 했다는 것이 예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결과를 보면 미술 전공생이 미술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때 뭐 4년 정도를 이제 배웠겠죠. 3, 4년 정도를 배웠을 때 미술 창작 인공지능을 수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인공지능을 써야겠다 말아야겠다 뭐 이런 의견 자체가 구분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에 비전공생이 비전공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미술 전공생이 아닌 경우에 미술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미술 창작 인공지능을 수용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그 같은 미술 전문성을 가지고 같은 업계에 있어도 출신 전공이 뭐냐에 따라서 기술적인 혁신성을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거를 C에서 종합을 해보자면 하나 이상의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그러니까 이중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같은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취미나 특기 같은 걸 더 개발한 경우에 기술 수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말이 어렵게 생겨서 그렇지 원래 하나 이상의 전문성을 하나 이상? 하나 이상 아니야. 하나 초과에 둘 이상의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는 원래 다른 걸 또 습득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스타일인 거고 하나만 깊게 파는 사람은 굳이 다른 걸 또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만 계속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술적으로 어떤 장인이 된다는 그 가치관과 문화 자체가 고도의 기술 습득 관련된 어떤 가치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도구를 새롭게 배우는 거에 대한 수용 태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 전공의 특성 자체가 그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원래 융합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기술의 혁신성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을 수밖에 없고, 기술을 도입을 하기 때문에 원래 둘 융합이었으면 셋 융합으로 바뀌게 되고, 융합의 정도가 이제 깊어진다는 것은 창의의 소재로 쓸 만한 정보들이 다양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융합에 융합을 더하기 때문에 새로운 예술이 탄생을 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술은 반드시 새로워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고, 제가 물어봤어요. 새로워야 하는가? 꼭 새로워야 하는가? 반드시? 잘 모르겠습니다. 혁신을 수용하지 않으면 새로울 수 없나? 이렇게 물어보면 저자는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술이 새롭다라고 하는 건 혁신의 수용 유무와는 사실 관계가 없다. 하지만 혁신을 수용하면 더 새로울 가능성이 커진다. 아무튼 책을 소개를 하자면 그런 의견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것과 창의적인 것이 같은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말의 의미를, 언어를 조금 적절하게 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겠다. 예술은 독창성을 지녀야 좋은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것 같긴 한데,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려면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돼.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은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창의적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독창적이라고 하려면 어떤 요소를 더 생각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의 저작자는 누구인가? 내가 코딩해서 만든 작품의 저작자는 누구인가? 내가 단순히 프롬프트의 명령을 입력해서 만들어진 작품의 저작자는 누구인가? 저작권의 소유 자체가 창작자한테 엄청 중요한 문제일 정도로 이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는가? 에 대한 질문이 좀 떠올랐어요. 함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술계에서도 논의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수업 자체는 사실 저작권에 대한 논의를 오늘 이후로 하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술가 인공지능이라는 책에서 기술의 혁신성에 관심을 가지면 새로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일단은 많이 접해보자 라는 가치를 가지고 한 학기를 쭉 가볼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이후의 논의가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거나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요소이긴 한 것 같아서 책과 함께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과제로는 그 책에 등장하는 생각할 거리나 여기 이제 슬라이드 PPT에 얘기를 해둔 생각할 거리들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의 질문 정도를 골라서, 하나 이상의 질문을 골라서 챗봇과 대화를 해보고 그거에 대한 요약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4주차에 뵙겠습니다.